60번째 생일 아침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일이라는 말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다.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고 누군가 축하해 줄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느낌뿐이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시계보다 먼저 몸이 깨어나는 삶.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내 몸은 늘 이 시간에 일어났다.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집은 멈춘다. 불도 안 켜지고 물도 안 끓고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파도 피곤해도 슬퍼도 나는 늘 먼저 일어났다. 그게 내 역할이었고 내가 이 집에 존재하는 이유였고 언젠가부터는 내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불을 걷어내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발소리가 조금이라도 크면 왜 이렇게 덜렁대라는 말이 날아오던 집이었다. 아직 잠든 집안에서 나는 늘 숨죽여 움직였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깨는 사람, 그리고 가장 늦게 잠드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 사람들은 생일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날이 오지 않기를,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랄 뿐이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 믿었으니까. 아무도 축하하지 않으면 마음도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엔 가슴 한쪽이 계속 시큰거렸다. 마치 이제 끝이다라는 말을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처럼. 복도를 건너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이 복도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었다. 15년 동안 수천 번은 넘게 오갔으니까. 문을 살짝 열자 아버님은 이미 눈을 뜨고 계셨다. 말은 못하시지만 눈빛만큼은 늘 또렷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혔다. 이 모든 동작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내 손이, 내 인생이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아버님 몸은 해마다 더 가벼워졌다. 근육은 빠지고 뼈는 점점 손에 느껴졌다. 그 몸을 안고 있을 때마다 나는 자꾸 생각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그때 아버님이 내 팔을 살짝 붙잡았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 힘이 있었다. 말은 못해도 그 눈은 늘 같은 말을 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집에서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눈은 그 눈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버텼다. 그 눈빛 하나로 15년을 버텼다. 간병이라는 말은 참 단정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번의 밤과 수천 번의 포기가 들어있다. 처음엔 하루였다. 그 다음엔 한 달. 그 다음엔 1년. 어느 순간부터는 언제까지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게 됐다. 그냥 내 인생이 이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방을 나와 거울 앞에 섰다. 잠깐만 보려고 했는데 시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예순을 앞둔 여자라기보다 이미 오래전에 지쳐버린 사람 같았다. 눈가에 남은 주름보다 먼저 사라진 건 표정이었다. 웃는 법을 언제 잊어버렸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고했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나 자신에게까지 무심해졌을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오늘을 속여 넘겨왔는지 모른다. 거울을 보면 가끔은 내 얼굴보다 시간이 먼저 보였다. 젊을 때의 나는 어디쯤에 남아있을까? 혹시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까? 그날 아침엔 그 질문이 유난히 아팠다. 식탁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신문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늘 그랬다. 아침 드세요. 내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고맙다는 말도 없고 맛있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밥을 먹고 자리를 뜰 뿐이었다. 밖에서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 남자. 집안에서는 침묵으로만 존재하는 남자. 나는 그 침묵이 점점 무서워졌다. 말다툼보다 아무 말도 없는 게 더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걸 이 집에서 배웠다. 말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내가 재미가 없나? 내가 늙었나? 내가 쓸모없어졌나? 그 침묵은 대답이 아니라 처벌이었다. 그러다 전화가 왔다. 친구 경숙이었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지은아, 혹시 지금 괜찮아?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백화점 밝은 조명 아래 남편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내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손을 꼭 잡고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울음도 안 나왔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30년이 그 사진 한 장으로 무너졌다.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고 울지도 못했다. 대신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만 반복됐다. 아, 나만 몰랐구나. 나만 바보였구나. 그날 밤이었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문득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손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낮은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 남편이었다. 엄마랑 계속 이렇게 사는 거 솔직히 힘들어. 잠시 침묵.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내 아들 준우였다.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랑 이혼하는 게 나아요. 엄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말이 내 귀를 통과하지 않고 머리 안에서 그대로 멈췄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 한마디에 내 30년이 전부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아이가 나를 버리는 말을 할 때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다. 그리고 60번째 생일이 왔다. 새벽에 미역국을 끓였다.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먹어줄 것도 아니었다. 아버님께 한 그릇을 떠드리고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았다. 아버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예순이에요. 아버님은 내 손을 꽉 잡았다. 눈빛이 유난히 깊었다. 마치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갈 즈음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 준우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다. 시어머니, 남편, 아들. 이 집에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촛불이 켜졌다. 60개의 불빛. 하지만 축하는 없었다. 이 자리는 생일이 아니라 결정의 자리였다.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 소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게 가장 슬펐다. 촛불을 끄기도 전에 준우가 입을 열었다. 엄마, 촛불 끄기 전에 아빠가 할 말이 있대요.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다. 두툼한 종이 뭉치, 법적인 문장들. 이혼하자. 오늘 당장 나가. 나는 숟가락을 놓쳤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왜요? 오늘이 제 생일인데.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우리 끝난 지 오래야.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그 말에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접혀버렸다. 이혼 서류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 사람들은 나 없이도 잘 살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여보, 나왔어. 사진 속 그 여자였다. 화려한 원피스, 당당한 걸음. 그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여기 안주인 될 사람이에요. 아줌마, 빨리 나가세요. 여기 이제 제 집이거든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숨이 막혔고 귀가 울렸고 손이 떨렸다. 사람이 말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나는 그 순간 내가 사람에서 짐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10분 줄게. 짐 싸.
남편의 말이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옷도 저 옷도 다 내 삶이었다. 하지만 캐리어 하나에 다 담기지 않았다. 아니, 담기면 안 되는 것 같았다. 결국 옷 몇 벌, 사진 몇 장, 30년이 캐리어 하나였다. 짐을 싸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을 넣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지였다. 버린 게 아니라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 문을 나서려는데 시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말없이 낡은 서류 가방을 내밀었다. 이거나 들고 가. 버려.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전혀 달랐다. 열어봐라. 꼭. 나는 울면서 가방을 받아들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아버님의 눈을 보며 처음으로 사람답게 산다는 말에 의미를 알았다. 말없이 믿어주는 것. 끝까지 그 집을 나왔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끌려갈 것 같았다. 햇살은 밝았는데 내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집을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났다. 아마 이미 안에서 다 흘려버린 뒤였을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다. 무겁다.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나는 버리려면 열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지퍼를 열었다. 공원에 앉아 사람들을 보았다. 다들 갈 곳이 있는 얼굴이었다. 그게 부러웠다. 서류, 통장, USB, 녹음기, 내 이름이 적힌 문서들, 재산, 모두 내 이름이었다. 손이 떨렸다.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은아, 나다. 내 시아버지다. 그 목소리는 너무 또렷했다. 나는 중풍 환자가 아니다. 5년 동안 연기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녹음기 속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다. 그게 이상하게도 구원이 됐다. 다음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장례식장.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쟤 누구야? 쫓겨난 며느리잖아. 나는 고개를 숙이고 영정 앞에 섰다. 아버님 눈빛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아버님은 나 대신 다 울어주고 간 사람 같았으니까. 유언장이 공개됐다. 모든 재산은 이미 박지은에게 증여 완료.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녹음이 재생됐다. 지은이는 내 진짜 딸이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을 가졌다. 딸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그 말 하나로 나는 30년을 보상받았다. 그들은 소송을 걸었다. 세뇌했다. 속였다. 재산을 노렸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많았다. 판결은 단순했다. 전부 박지은 소유. 법정에서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내게 그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아버님이 좋아하던 음식들. 사람들이 말했다. 이제야 얼굴이 사람 같네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반찬을 만들며 나는 처음으로 오늘만 생각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닌 오늘. 가끔 아버님 묘소를 찾는다. 꽃을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분은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봐줬다. 묘소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다 늦었으니까. 지금 나는 63이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엄마도 아니다. 나는 나 박지은으로 산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충분하다. 63. 늦은 나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늦게라도 나로 살 수 있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산다. 그리고
그걸로 정말 충분하다. 세월서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